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 경제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반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정치 현실을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으로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그 최경영 기자님 동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외모를 뵈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되게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기자 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몇 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95년에 입사해서요. 네. 두어 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2008년 입사니까 정말로 띠동갑 같은 차이입니다.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럼 동기들은 이미 뭐 부장을 하시고 그 이상의 직책에 가 계시네요. 후배들이 국장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물러날 때가 됐죠.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력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는데 2005년도에 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방송하면 다 대통령 표창, 뭐 방송 대상, 그래요? 한국 기자상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제 이달의 기자상, 네. 한국 기자상을 받아봤는데 네. 기자들이 특종을 하면 누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자들이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잘해서 받은 표창 같은데 어쩌면 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권익위 뭐 몇 년 이래서 그때 제가 한참 고발 보도 많이 했었는데 공직사회 기강 뭐 유공 뭐 이런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이 뒤따른 거군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표창이지만 회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뭐 구조군요. 그때는 네. 뭐 주 7일 일할 때니까 너 고생했다 하고 추천해 네. 주셨겠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자 생활을 눈에 네. 띄게 잘하셔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고 상이란 상은 많이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 기자 직무를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물론 연배가 차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정년은 아니시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방송할 만큼 했잖아요. 예. 글도 좀 쓰고 싶었고 또 플랫폼도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기자 이후의 삶을 별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네. 기자라는 생각 타이틀을 안 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 예. 우리가 매일 출근하던 그날 뭐 네. 주 7일도 하셨다고 했지만은 주 5일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그날을 좀 어떻게 일정을 좀 활용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오래 살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면 27년 정도는 인생을 이제 준비하고 직장이나 업을 준비하고 27년 정도 일하고 27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한 30년 일했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글 쓰고 이렇게 방송 불러주시면 또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뭐 70도 부족에 80까지 일해야 돼 이러시니까 뭐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워컨스 네, 네. 일하다 죽는 네. 물론 일을 해야죠. 저는 아직 둘째도 어리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3프로 TV에도 정기적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방송을 좀 목요일, 하시는 거죠? 금요일, 네, 네. 목요일, 금요일 양양을 네. 하시는 것이고 네. 글쓰기도 보니까 대한미디어 얼룩소에 이렇게 네. 글도 연재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글이. 글은 글 쓰는 뭐 여기저기 플랫폼에 시험 삼아서 지금 글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얼룩소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도 한번 해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그 전에는 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네, 글쓰기로 재밌어요. 이게 네. 원고료 같은 것들을 고려를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러진 네. 않고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읽고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자기 SNS에 가져가시니까 제 생각을 공유할 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돼요. 네. 뭐 돈은 네. 30년 동안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 모아놓은 자산으로 일단은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니까 대단하거든요. 네. 조금 뭐 그래도 짜장면 먹고 살 만큼 돼요. 네. 그럼 됐지 뭐.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그 경제부 출입만 5번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정말로 이제 그 부처 출입을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앵커는 12년 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 특파원 3년 했고요. 네. 나머지 뭐 편집부에도 있고 국제부에도 있었고 뭐 문화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경제부에서 보내신 셈인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자의 전문성도 생길 것이고 지금도 이제 나가서도 글쓰기와 말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주로 경제 분야 중에서 요즘 좀 관심 있는 화두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부동산 오래 출입해서요. 지금 이제 신도시 특별법 나왔잖아요. 이제 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신도시 일기 하면은 저도 네. 이제 이렇게 뭐 일산 같은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처가 사실은 결혼 전에 일산 대화마을이라는 데 살았어요. 네. 너무 이제 투머치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마을의 변전사를 봤는데 네.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은 것 같은 그 신도시가 네. 벌써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신을 떼고 노후 도시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만 하려고 일기 신도시가 이제 평촌, 중동, 일산, 분당, 상동이 빠졌나요? 예. 이렇게만 하려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해달라. 그렇죠. 원성이 그렇죠. 원래는 이제 100만 있었겠죠.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양하는 김에 그럼 또 게다가 총선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예를 들어 노원이나 도봉에도 얼마나 이게 노후 단지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뭐 대구의 법물지구 이런 데는 75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4분의 3밖에 충족을 안 하는 아니 그 우리는 네. 아니 왜 100만 원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럼 또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뛰셨을 거 아니에요. 여야 막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몇 개 단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왜 30년, 20년 조금 넘은 단지도 해주라. 30년 안 돼도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뭐 26년인데 왜 29년은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215만 가구를 새로 짓는 야. 이건 단군 이래가 아니고 전 세계 이런 노태우 대통령 때 집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뒤에 나온 건데 그때 200만 가구 건설이었어요. 야, 그게 곱절이 되는. 근데 네. 지금 215만 가구니까 거의 무슨 우리가 소득 3,000불 시대의 건설 산업을 지금 또 다시 추진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누가 살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노후 도시를 새로 짓는다는 게 결국은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재건축이죠. 들리는 재건축에 해당할 텐데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새로 네. 지면 재건축. 네, 그렇게 해당이 될 텐데 네. 그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네. 지금보다 높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구들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어떻게 훨씬 보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네. 뭐 이런 과밀화 우려가 벌써부터 전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높게 짓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똑같다고 봤을 때 30층까지 짓는데 우리는 60층까지 지을게요. 그러면 그 동간에 훨씬 넓어지니까 쾌적해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2배가 넓어져. 예를 들어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지만 가보면 굉장히 쾌적해요. 건폐율이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 비싼 그러면 녹지나 이런 아파트가. 것도 많겠네요.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 네. 높게 짓는 게 뭐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지만 꼭 나쁜 건 아니고 선진국 가면 다 그렇게 100층씩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밀하게 짓고 조금 더 높게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30만 가구니까 거의 3, 40이 100만 명 일기 신도시만 100만 명이 사는데 우리가 30년 됐는데 우리도 좀 재건축해서 우리도 돈도 좀 벌고 우리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이걸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오늘 하나씩 따져볼 건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이게 눈에 딱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라고 유명한 네, 단지가 압니다. 있죠. 예. 네. 거기 사는 인구가 한 2만 몇 명이 5천 정도, 구례 인구 정도가 그 아파트 단지 하나에 살아요. 전남 구례군의 인구가 우리는 정말 네. 우리 민족은 참 깔끔하죠. 네. 그 정도 사는데 거기가 용적률 많이 올려 종상향이라 그래서 네, 압니다. 예. 아시죠?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 대충 이제 아시죠? 주거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종사형이라는 정치부 게. 기자에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시권역을 집 지을 곳, 주거지역, 상업지역, 네. 공업지역, 녹지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놓은 것 중에 아주 잘한 겁니다. 딱 분리해놓고 주거지역은
이 땅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준주거,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구로 네. 바뀌어 가는데 3종 지역은 용적률 뭐 많이 해봤자 250밖에 안 주는데 이걸 종을 상향해 주는 겁니다. 준주거나 2종을 3종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그때 헬리오시티가 한 9조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 그리고 9조 원. 가구수로 나누면 얼마씩 집집마다 주는 거예요. 거기가 용적률이 285예요. 그렇게 많이 올려줘서. 네. 그런데 지금 일산과 분당이 160에서 180 정도의 용적률인데 보통은 230 정도 줘야 돼요. 키를 그만큼 새로 지으면 요만한 아파트를 요만큼 높여준다는 키워주는데 거죠. 네. 지금 이제 정부는 450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것저것 하면 한 330 정도 지을 거니까 헬리오시티가 280인데 330으로 분당과 일산이 그렇게 빽빽해지고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예를 들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종상향을 해줘서 여기는 70층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70층이요. 네. 종전의 아파트는 뭐 10층, 15층 이런 규모입니까? 아니요, 네. 거기도 이제 최소 30층 이상 30층, 올라가겠죠.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역세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건 다 이제 검토해야 되고요. 네. 70층까지 올려줬으니까 70층까지 올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때는 우리가 이제 33층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사실 33층이 맞는지 70층이 맞는지 저 부산의 LCT는 101층이란 말이에요. 101층. 그렇죠. 네. 해운대지만 우리는 정답은 없는데 이 맞는 것 같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저는 생각나는 게 일단은 100명이 살던 동네인데 네. 200명이 살아요. 그러면 도로는 새로 못 지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네, 새로 찐장로를 낸다거나 네. 뭐 상하수도 시설 네. 이런 것도 제한된 공급이 있을 텐데 그걸 네. 단박에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사는 사람은 늘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구비된 기반 시설 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분당이 10만 가구예요. 그 이제 한 1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럼 4만 가구니까 4, 32, 12만 새로 들어온 4만 가구 친구들과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도로,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써야 되고 학교용지, 종교용지 같은 것도 있어요. 교회도 같이 다녀야 되고 목사님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신도드니까. 그렇죠. 예. 뭐 하수도, 상수도까지 그럼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오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도시계획이 발전하면서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또 아파트 용적률 주면서 안 돼 여기 도로가 너무 부족하니까 요 가운데 땅 잠실 5단지도 그게 논란이 되는데 가운데 땅은 이거 기부 체납에 이거 다 다닐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도로도 조금 넓히긴 하지만 용지의 성격을 굉장히 바꾸거나 예. 과밀해지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분당에 10만 가구가 14만 가구가 된다면 그 새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되면 아마 잘 짓고 비싸긴 하지만 사람들 다 들어올 거예요. 잘 팔릴 거예요. 그죠? 예, 학군도 좋고. 제가 한번 그럼 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예. 그 4만 명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디서 와요? 한 반박에 뻔한 게 비수도권에서 넘어오겠죠. 그 욕망을 따라서. 예. 아무래도 조금씩 그렇죠. 네. 거기 분당 분들은 또 뭐 송파로 가려, 송파 분들은 또 대치동으로 그렇죠. 가려고 하고 이런 수도권 중심, 연쇄적인 서울 이동이 중심, 있겠죠. 네. 일획 중심의 경향이 우리 매우 강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215만 가구를 기존의 잘된 도시 지역에 더 과밀하게 확충을 하면 그 도시는 뭐 사람들이 나와서 상권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면은 청주에는 누가 살고 전주에는 누가 살고 그러니까요. 네. 구미에는 누가 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국토는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정부는 주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높여주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방향성과는 굉장히 괴리되게 느껴집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71년생인데 102만 명이 태어났어요. 당군 이래 최대. 그해 제가 학력고사 90만 명 세대예요. 고출생 시대네요. 그러니까 저출생이 짠하죠. 아니고. 예. 네, 근데 저희는 뭐 기회가 많았으니까 짠한 네. 세대는 절대 아니고요. 일할 기회가 많았으니까 행복한 세대죠. 근데 지금 올해 한 달에 2만 명 신생아가 깨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올해 20만 명 뭐 얼추 그 정도 태어난다는 소리잖아요. 102만 명 태어나던 나라에서 지금 20만 명 태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새로 싹 지어도 채워질 거라고 봐요. 지금은 태워지겠죠. 예. 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인가? 올해 이제 파리 올림픽에 우리 대표팀 국기팀 다 떨어지고 여자 핸드볼 하나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칼럼을 보니까 인구 영향을 받는다.
예전에는 자원이 그렇죠. 그 세원 100만 명에서 뽑았으면 지금 그 20살 때 연령이 한 40만 명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10명 중에 뽑던 걸 4명 중에 뽑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단순히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지하철 타는 사람도 좀 있으면 그만큼 지금도 많이 줄어들지만 그런데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 사회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네. 그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네. 그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그냥 직물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네. 필요한 조치 같은데 왜 이거를 면제해 주는 겁니까? 필요한 조치죠. 근데 제가 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아파트에 50명이 살아요. 이게 10년 됐어요. 우리가 이 아파트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10명이 다 합의했어. 새로 짓는다 그러면 국가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아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욕망을 투영하는 방식의 차이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네. 자기의 자산을 네.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특수하게 그건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이고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기는 문제는 사회적인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공유한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제가 하고 되는 싶은 말을 건데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립주택 10가구에 대해서 강제하고 안전진단 받아라 뭐해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이런 건 없어요. 그죠? 30가구 50가구 그렇죠. 우리가 지금 30가구인가요? 그 위로는 저 분양가 상한제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인가밖에 안 남아 있는데 거기도 몇 가구 이상은 없어요.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여기는 대규모 단지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들이에요. 이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정치적 행위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더 좋은 주거 여건에 살고 싶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그 돈 좀 벌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구 기자님 저 다 있어요. 네, 부인할 수 없죠. 그거는. 그건 뭐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시장 경제에서. 근데 그 욕망의 열차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정부나 정치권이 그대로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국가는 국민에게 욕망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욕망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정치인들이 제시해야지. 아, 그걸 원하세요? 해드릴게요. 서울대 한 5만 명, 서울대 다 하기 원하시잖아요. 서울대 정원 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가 잘 가는 거예요. 재건축을 원하니까 해드릴게요. 사업성이 안 나와요. 용적률을 마음껏 해드릴게요. 이 국가가 가는 걸까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형평성 문제. 이게 참 국민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가? 저는 왜 이게 우리 국민들처럼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좋아하는 국가에서 왜 주변 동네에서 시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적률 제가 아까 헬리오시티가 뭐 경실련 주장이지만 9조 원의 이익을 가져갔다. 용적률 10% 올려주면 그 아파트 단지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이익이 남죠. 그 돈을 만약에 정치인이 시장이 나와서 대치 성경 아파트 종을 상향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가구당 1억이라고 치면 상향하는 대신에 1억씩 드릴게요. 가구주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무슨 교회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1억씩 주면 일종의 매표 행위로 그 옆동에서 느껴지죠. 난리가 예.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뒤집어질걸요? 폭동날걸요? 근데 공중에 집을 지을 권리를 그렇게 막 떼준단 말이에요. 종을 상향하면서. 이유는 대단지니까. 표가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의 주거 여건도 개선시켜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오산에 한 1,700가구 정도 돼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한 30년 된 단지는 왜 안 올려줍니까? 연립은 다 5층 우리 이제 다 그 대부분 다 주거 1종, 2종 5층인데 장위동에 저희 작은아버지 5층짜리 연립해서 월세 받으시는데 그거 왜 7층으로 안 해줍니까?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할래요. 네. 저기도 해주는데 작은아버지도 이거 올려달라고 해라 7층으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건데 네. 그 재건축 그 인허가가 난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일산이라든가 뭐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뭐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 건축비가 안에서도 격차가 아시잖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자 재건축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발명품이죠. 헌집에 살아요. 용적률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가구인데 한 300가구 일반 분양해서 300가구 10억씩 팔면 얼마예요? 3천억이잖아요. 3천억이죠. 네. 그 돈으로 나머지 1000가구가 공짜로 새 집을 나눠 얻는 먹는 거죠. 예. 용적률이 아주 낮은 단지는 심지어 현금까지 받는 어디는 32평 사는데 24평 두 채 받기도 하고 예전에 뭐 주공 2단지 뭐 이런 데 저 잠시 반포에 그랬잖아요. 이 용적률의 마법을 이용해서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근데 이것 덕분에 우리가 그 거대한 비용을 줄이고 헌 아파트들을 더 멋진 아파트들로 바꿨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보니까 온 국민이 다 나도 저렇게 벌고 싶다. 근데 음마는 1대1이란 말이에요. 남는 용적률이 없어요. 음마는 우리도 좀 올려줘. 근데 온 국민이 음마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올려줘. 서울시장에. 예. 못 올려줘. 그 음마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 저기는 막 160을 지금 330으로 올려주겠다는데 분당 주민들은 음마도 4,400가구인가 그런데 그럼 거기도 한 15,000명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저는 이걸 저 국민들이 알면 정말 복잡해질 문제예요. 사실은 네. 깊이 알면 예를 들어 어느 외국어 고등학교가 어찌어찌하다 입시 제도 때문에 그 내신 해가지고 그 학교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그 좀 도와줘야 돼. 그 학교 좋은 학교야. 그래서 교육감이 거기는 수능 점수 20점씩 올려줍니다. 내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을까요? 큰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 모든 학생들이 사실, 손해 예. 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만 예. 용적률을 올려주면. 근데 이런 특이한 현상이 2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재건축 관련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네. 하락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성이 안 나 결국 그건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리다 네. 말았군요. 네. 그렇죠. 이게 내가 한 일산 같은 경우에 지금 32평이 한 5억 정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한 3, 4억 정도 나와버리면 일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에 분양하면 분양될까 말까란 말이죠. 새 집은 비싸겠죠. 분양가를 올려서.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 내라고요? 3억 7천만 원요? 그래서 그걸 내 집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내 집을 지금 팔면 5억인데 9억 10억 된다고요? 알겠는데 3억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와요? 그럼 그 돈을? 이제 그러면 이제 주민 동의가 사업이 늦어지고 갑자기 비대위 생기고 추진이 무슨 추진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길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이라든지 분당만 해도 그 반대 로또를 맞는 곳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분당만 해도 사업성을 올려주면 분당은 제가 볼 때 15억, 20억에도 분양이 되거든요. 주변에 그럴 것 같습니다. 판교가 네. 얼마입니까? 그럼 본인 부담금 3억 내도 얼마라고? 내가 지금 집이 15억인데 23억이 된다고요? 내가 본인 부담금은 똑같잖아요. 거기 아파트 만드는 비용이나 여기 아파트 만드는 건축비는 똑같은 테니까 비슷할 뭐 테니까. 천안이나 네. 강남이나 큰 차이는 안 네. 난단 말이죠. 압구정 현대나. 그러니까 건축비가 올라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큰 영향. 거기는 32평 50억에 분양해도 다 팔리는데 그 뭐 건축비 2, 3억 올랐다 해서 사업성이 그렇게 이제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사업성, 비용, 돈 이야기를 계속하면 본질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구 기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들을 서둘러 허물고 그 주민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안축 안전진단 통과. 이 진짜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가 허물어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 거기서 진일 한 칸 더 나가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줍니다.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해갖고 이제 뭐 조건들이 있죠. 단지들이 예. 다 서로 묶여가지고 우리끼리 팀 짜갖고 오면 이제 면제를 해줘요. 저 아파트,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오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이 말은 안전진단을 통과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덜어준다. 안전진단을 통과 못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건 진단해 보니까 선생님 아파트가 아주 안전하네요. 튼튼해요. 예. 선생님 아파트가 아주 튼튼하다는 판정을 받을까봐 그 리스크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도 들더라고요. 예.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쩡한 콘크리트를 허물고 이제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일기 신도시가. 그래서 94년 5년까지 입주했단 말이에요.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시범 아파트, 시범적으로 잘 지은 아파트, 시범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입주할 때 엘리베이터 그 앞에 이제 우리나라 안 좋은 역사지만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와우 아파트가 네. 무너졌죠. 네,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잘 지어보자. 그래서 아무도 안 쓰는 여의 너나 써라는 뜻이거든요. 여의도가. 여의 넣어놨어랍니까? 네, 그 옛날에 공항이었던 모래섬인데 네. 그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목동 개발로 이어지는데 그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11층, 12층 이렇게 개발하면서 엘리베이터 안내양도 있었고요. 네. 아파트예요? 테이프 커팅을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직접 했고. 시범적으로 잘 지은.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분도 있고. 튼튼하게 예. 뭐 엘리베이터 잘 모를 때니까 네. 어디서 누르고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를 때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된 이런 튼튼한 아파트를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국가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까에 문제가 남지만 이걸 다 허물어서 일산 다 허물고 분당 다 허물고 뭐 평촌 다 허물고 물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주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하면 새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뭐 그런 이미지가 있죠.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거 2007년에 아닙니까? 입주했어요. 예. 근데 이 지금 노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아파트 중에 100만 제곱미터 해당돼요. 뺄셈하면 곧 대상이네요. 예. 4년 후면은 동탄도 네. 동탄 주민들이 20년 됐는데 야, 우리 재건축하면 또 남지 않을까? 근데 무슨 소리야? 용적률 빡빡 긁어서 다 썼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 국회의원한테 말해서 또한 용적률 또한 80% 올려달라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욕망을 계속 정치권이 들어주기 네. 시작하면 결국 이 욕망의 이 열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인 건지 이번에도 총선 기간에 네. 우리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갔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일산의 노후 아파트라는 데였고 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주겠다고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총선 전에 했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권자 표심 보고 했는데 뭐 민주당도 다 거기에다 뭐 동의하기 서둘러서 다 때문에. 뭐 일사천리로 진행해 줬는데 뭐 네.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용적률 500% 이야기 먼저 꺼낸 게 문재인 정부 말기.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다가 막판에 또 공급론에 넘어가가지고 또 다 50층, 60층 올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유권자 지형이라는 걸 어쨌든 정치인들은 관찰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동네 누가 사는지, 누가 네. 한 표를 행사하는지.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학군을 따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는 뭐 자력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지만 네. 전세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목동 살고 있는데 네. 목동의 경우에 제가 주변을 좋은 데 보면 가시네요. 그 자가 보유자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입자들도 많거든요. 학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세입자든 네. 자가 소유주든 1인 1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슈라는 게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애들 학교 보낼 때까지는 여기에 사정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반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요구들이 마뜩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왜 그 표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발 욕망만 자극을 하는 거죠? 질문이 진짜 좋네요. 네. 일단 글쎄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61%인가 그래요. 집 갖고 7, 8년 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이게 잘 안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자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집 있는 사람이 또 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리 예, 지어봤자 예. 뭐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집 가진 사람 표가 조금 더 많고 목동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세입자들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지나면 나가거든요. 집주인은 거기 계속 오래 살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더 사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 기자님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온 나라를 200만 가구 정도 들썩들썩해서 허물고 다시 지으면 도대체 세입자는 뭐냐? 그 사람들한테 뭐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잖아요. 오히려 예. 피해만 보고 공급만 그 단기적으로는 공급만 줄어들 텐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뭐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테니까 저는 뭐 그 이유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면 정부가 이렇게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2종은 뭐 200%까지, 뭐 3종은 300%.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 늘어난 용적률의 33%만큼은 정부가 법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현금 낼래? 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준다고? 다 땡큐야. 너희는 공원 용주도 준다고? 다 땡큐야. 어쨌든 이만큼 정부한테 내놔야 돼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집 없는 사람은 저 재건축 활성화시키고 규제 완화해주면 집 없는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뭐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백만 가구를 허물었어. 근데 꼭 지금 허물어야 되냐? 그런 이유도 없는데 사실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경제적 욕구 그다음에 서울 중심에 수도권 중심에 이미 개발이 잘 된 곳 중심에 사람이 막 살고 싶다는 곳 중심으로 거기 30층 아파트를 40층으로 20층 아파트를 35층으로 50층 아파트를 70층으로 바꿔준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정책인가. 바꿔 말하면 런던도 집이 마드리드도 집이 부족 오사카도 다 집이 부족합니다. 그렇겠죠. 지난 저금리 시기 동안 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는 왜 미국 같은 땅덩어리 아주 큰 나라 빼고요. 이런 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처럼 거대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대학교에 도시계획과가 없습니까? 반대로요. 제가 출장을 다녀보면 정말 스카이스크래퍼들, 이 마천루들이 쭉쭉 일어나는 도시들, 뭐 방콕, 제가 특파원, 호치민, 상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가보면 정말 우주 도시 같죠. 방글라데시의 다카 같은 도시들. 우리는 어디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후자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예. 선진국의 도시계에 가는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맨하탄 같은 데는 뭐 툭하면 80층, 100층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올리면 되냐. 저 동의합니다. 나 여의도 그렇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산하고 분당까지 저 뉴저지의 펠팍 같은 동네, 제가 거기서 연수했는데 거기 다 2층, 3층짜리 건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사업성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주면 돈이 된다는 걸 미국은 맨하탄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용적률 거래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거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70%인데 너희 330이지 안 쓰는 거잖아. 어차피 너희 3층만 올리긴 애매하잖아. 우리한테 그거 돈 주고 팔래?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인데 그렇게 성숙한 나라에서 저 뉴저지의 펠팍이라는 그 3층짜리 이거 70층을 올려. 그 자치단체장은 그게 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모릅니까? 그 셈법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허가 안 해주는 걸까요? 근데 우리처럼 오직 일획도시, 오직 서울만 중심인 이런 선진국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선진국들이 2핵, 3핵이죠. 그렇죠? 호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태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시드니 있고 멜번 있고 중간에 캔버라라는 행정수도 만들어놨고요. 우리처럼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데 거기다 또 짓고 그러니까 또 짓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세종을 국회로 옮기자는 제안이 여당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것과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좀 들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우리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긴 문제로 좀 여겨지거든요. 네. 아파트 문화도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아파트 문화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옛날 그 아파트 공화국 쓴 사람 누구죠?
발레리 줄레존가요? 그 프랑스 그 원래 지리학자죠. 네. 처음에 서울에 처음 몇십 년 전에 왔을 때 한강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성냥갑처럼 콘크리트 건물들이 있어서 강변에 네. 아 북한이 넘어오면 저걸 넘겨뜨리는 거구나. 공격을 탱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저기 사람이 산다는 거 아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세네 강변에 그런 게 없나 보죠? 당연히 없죠. 정말 네.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펼쳐지죠. 네. 그런 이제 특히 거기는 관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가면 뭐 변기 같은 것도 뭐 120년 전 쓰고 있어요. 네.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5층, 6층 이상 절대 건축을 허가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파리 같은 경우에 뭐 13구역 이러면 아주 이제 그 이민자들 사는 가난한 네. 동네에 이제 비로소 20층, 30층짜리 아파트가 있죠. 그런데 우리랑 거꾸로네요. 저게 네. 저게 200만 불, 300만 달러짜리예요. 한 채에 이렇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온 도시계획자는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섬국가인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근데 반대로요. 그럼 부자들은 아파트에 안 사나? 맨하탄 가도 그렇고 도쿄 가도 그렇고 시드니 가도 그렇고 부자들이 이 주상복합에 비싼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근데 우리처럼 춘천에 가도 강릉에 가도 저 부자는 자이에 살고 여기 저 레미안에 살고 이 브랜드 전주에 아파트에, 가도 브랜드, 네. 순천에 가도 이런 데는 없어요. 결국은 아파트가 지휘제로서 기능하는 나라는 한국이 굉장히 지휘제. 예, 지휘제라는 네. 지휘제. 네. 지휘제죠. 그래서 대기업 부장님이 저 영등포에 25평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삼성동에 32평 갖고 있으면 이 점심 먹을 때마다 지위가 달라져요. 우리 사회가. 이게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문화 때문에 비교가 더 심해지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겁니까? 예. 평면 구조가 똑같잖아요. 평형도 심지어 20 규격화돼 있어요. 규격화돼 예. 있죠. 들어가면 소파 있고 TV 놓는 것까지 똑같아요. 앞에 가운데에 이 놀이터 놓는 것도 똑같고 요즘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한 50년 동안 똑같이 지었어요. 규격화돼 있다 보니까 비교가 쉬워요. 유럽이나 미국은 선진국은요. 그러니까 저 내과 옆에 그 3층짜리 그 개나리 많이 피는 집 또는 도심 지하철 옆에 1층짜리인데 그 반지하에 다락방처럼 예쁜 그 저 요리 공간 있는 집 이렇게 있으면 마이클 집하고 존의 집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집이 좋은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열화 매기기가 좋죠. 게다가 평형으로 또 비교하니까 그것도 서열화 매기기가 쉽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 층이 또 다르니까. 예. 네. 서열화 매기기 쉬우니까 등수가 있는 거예요. 등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살면서 계속 등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 세대가 들었던 말, 돈 쓰지 말고 집 사야지. 집 샀더니 애들 크는데 평수 늘려야지. 그다음에 너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강남으로 집 옮겨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서반포요? 서반포.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니까 동장구 흑성동인데 제가 서반포라고. 하나 적어왔는데 예. 그건 이제 그 네. 흑석 11구역인가? 그건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워낙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좀 달라진 겁니까? 서반포 예. 서밋 더힐이잖아요. 더힐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한남 더이라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유명 연예인들 많이 사는. BTS 예. 산다. 거기서 온 것 같은데 뭐 추측이 기면 합니다만은. 예. 비단 그분들 어쨌든 이제 그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없던 일 된 것 실제로 같아요. 이제 주민들이 서반포라는 너무 표현은 그런 예. 이야기 나오니까 그 조합원들이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파트가 지휘제라는 거,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예. 아파트의 어떤 우리의 결핍, 욕망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제가 이 새로 지은 아파트 중에요. 초록꽃마을 자 외우세요. 예, 제가 예. 물어봅니다. 네. 아파트 이름이에요. 초록꽃마을 12단지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이건 정말 이 시어머니들 못 오시게 하려는. 자 이제 외워보세요. 아파트 이름 방금. 뒤엔 맨 뒤에는 어반 프라임이었고 초록꽃 12단지 파주 운정 어반 프라임 아닙니까? 예. 거의 맞추셨어요. 네. 초록꽃마을 12단지 이편한 세상 운정 이편한 어반 세상 빼놓군요. 프라임. 예.
그래도 초록 꽃마을이라는 우리말이라도 좀 들어가니까 예쁜 이름이 그죠? 이게 참 네.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파트라는 문화로 획일화되고 어디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 브랜드에 사느냐로 구분돼요. 획일화되고 구분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계급이 없는 사회지만 뭐 계급을 붙여주는 거죠. 아파트 계급 네, 사회죠. 아파트로 붙여주는 거죠. 예. 네. 제가 마포 전세 살 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었는데 그 앞에 새로 푸르지오가 쓰는데 놀이터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쫓겨났어요. 아, 입주자가 경비 아니라고. 아저씨가 너 예. 어디 사니? 저는 여기 아파트 살아요. 그날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 애들이 쫓겨난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게 맞는가? 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다 허물고 무슨 러다이트도 아니고 이게 그럴 순 없죠. 잘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고 주거 환경 계속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고 아파트가 편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네. 뭐 할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밤에 퇴근해서 침대에서 자고 새벽에 나오는 삶이었잖아요. 28년 동안. 지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소파에 누워요. 아침에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리모컨으로 디디디디 하다가 졸다가 내 방에 들어가는. 근데 원래 주택이라는 건 뭐 백야드도 있고, 그라지 차고도 네, 있고, 차고도 있고.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가족들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꼬먹고 수영하고 잔디 깎고 아들은 차고 치고 아빠가 아들에게 차고 치는 걸 가르쳐 주고 우리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생략하는 사회예요. 다만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회. 가족들과의 일체의 그런 건 집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소화하는. 이게 정말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한번 특히 젊은 층들은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재건축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네.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수혜를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되는 게 그에 걸맞게 세금이라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네. 이제 국가에서 사유재산이지만 가치를 증식시켜줬으니까 네. 그만큼 국가적인 기여를 아까 기부채납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외에 세금적으로 조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더 내라. 이런 원칙이 좀 한국 사회에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보유세, 재산세와 우리는 종부세라는 또 특이한 세금이 있죠. 얼마를 내야 하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나라는 거래세가 비싸고 어느 나라는 보유세가 비싸고 나라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믿을 건 수치니까 통계적으로는 보유세가 매우 낮죠. 그런데 그걸 급격히 높이면서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집을 가진 분들의 반발을 사서 그 지난 정책 대선 때 자체가 나타났죠. 뭐 그 예. 정책 자체가 뭐 지난 그 전 총선에서 더 심했고요. 그 정책 자체가 이제 완전히 침몰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점진적으로 올려서 실효세율 10억짜리면 10년 후에는 1년에 조금씩 올려서 10년 후에는 1%를 내게 하자. 미국이 2,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 캘리포니아에서 내요.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뉴욕은 훨씬 심해요. 뉴욕시는 훨씬 심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싸고 소득이 높을 때 내가 월 2, 3만 달러씩 벌 때는 좋은 데 들어가 살죠. 회사가 또 내주고. 그죠? 은퇴하면. 당연히 그 코어 지역에서 벗어나죠. 보유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 집 앞에 다리 세워지거나 초등학교 세워지면 벌써 집주인들이 걱정을 해요. 그 세금으로 분담금에 돌아온다. 때려버리거든요. 예. 야, 너희 동네에 우리가 초등학교 새로 지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집값에 비례해서 한 달에 1,700달러, 200만 원씩 더 내 이래버려요. 그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버틸만 하잖아요. 지금 35억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28억, 29억인데 이번 정부가 세부담을 많이 낮춰줘서 완화해 줬죠. 네. 이게 지난해 종부세 기준으로 만약에 조건이 다 달라요. 몇 년 보유하고 있나 또 65세 이상 다르고 근데
제 또래 부부가 반반씩 갖고 있다. 한 30억짜리. 작년에 종부세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30만 원 정도 네.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재산세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세부담이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그럼 이 충분히 사람은 낼만하죠. 애들이 네. 중고등학교를 다 나와도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예, 살죠. 예. 안 나간다요. 그러니까 그래? 아. 강남 지역에서 좋은 지역에서 공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많이 못 지어서 부족하다기보다 있던 사람들이 나가줘야 돼요. 선진국처럼. 근데 우리는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강남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버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버틸 수 있다는 말은 첫 질문. 세부담이 적다는 거죠. 적다는 예.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의 그 렌트가 도심이 비싸다는 게 이제 그런 연결되는 겁니까? 아까 세금 문제라고도?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선진국은 다 런던, 베를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를린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폭탄 수준이에요, 정말로. 예. 네. 베를린은 재산권이 없는 나라 같아요. 독일은 또 베를린은 더 심하고요. 네. 뉴욕 맨하탄도 굉장히 심하죠. 꼭 좋은 건 맨하탄 안에 있는 그 시민단체, 시민위원회에서 월세 인상률을 매년 정해요. 네. 거기 세입자 대표, 집주인 대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그냥 뭐 되게 허름하게 놔두는 거예요. 월세를 못 올리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총선 결과도 보면은 제가 이거 하나만 예, 예. 적어왔으니까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혹시 편집이 되면 이거 이 고지서를 드릴 수도 있는데 편집이 안 된다니까 그냥 불러드릴게요. 제가 2020년에 취재하다가 좀 이렇게 통계로 말하는 거 잘 와닿지 않아서 뉴욕에 살고 있는 과 후배한테 너 집 있지? 예 형님. 재산세 얼마 내냐? 얼마냐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뉴욕 시에서 주정부에서 낸 건지 시에서 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정부 같아요. 낸 게 58만 5,148달러니까 58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억 달러 정도 돼. 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죠. 네, 8억 원 아파트. 네. 거기서 보면 estimated market value라고 써져 있어요. 8억 되는 아파트의 프로퍼티 텍스 빌이 그해 2020년에 얼마 나왔냐면요. 네, 한 해. 예. 14,329달러니까 거의 2천만 원 나왔어요. 엄청나요. 8억짜리가 예. 2천만 원 나왔어요. 네, 우리 한 50억, 60억짜리도 2주택이어야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많이 내는 나라니까 이건 뭐 극단적인 사례니까 이게 정답이다. 물론 소득 수준도 더 높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이럴 순 없지만 예. 이게 뭐 부자 감세 이런 논란도 있지만요. 이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재화가 땅, 바다,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소유권 부여되는 건 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투쟁의 역사가 다 땅 따먹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 죽이고 뭐 하고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왜 싸웁니까? 똑같죠. 예. 다 그 땅을 보유하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보유세 등 여러 부담이 덜 하다는 이유로 우리 세대가 또는 우리 윗세대가 다 점유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강남에 50억 아파트 갖고 계시는 그 부자분들도 자녀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갈 텐데 그분들이 집 사기 역시 또 어려워요. 물론 뭐 증여나 상속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랫세대의 기회를 뺏는 거라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기회 보세요. 확대를 좀 생각해야 된다. 예. 부자 감세 이런 것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네. 이번에 총선 결과로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 뭐 강남 3구와 송파는 뭐 전형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치더라도 마포나 용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이라인이 달라진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여권 성향의 후보가 일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부동산과? 근데 이제 세부담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난 총선 때는 정말 그 진보 진영 후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죠. 강남이나 이런 데서 종부세 그때는 뭐 전 인구 2.3%까지 확대됐었으니까 네. 가구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는 인당 과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그게 영향을 그건 뭐 제가 뭘 개량할 수 네.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을 네. 열거하면서 네. 일종의 종부세 벨트에서만 네.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뭐 정치 분야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네. 듣기에는 한강 벨트라는 조어도 네.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가 담긴 표현 같다. 그 아까 말한 프랑스인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한강 조금 비싸죠. 넘어가고 뭐 할 줄 아는 아파트 북한에 네. 쳐들어오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네. 다 비싼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그 한강벨트라는 표현은 결국은 뭔가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계층적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전 유리한 조어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네.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또는 그런 어떤 각종 어떤 사회적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었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을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근데 정확히 통계가 없으니까요. 뭐 네. 부유한 분들이 보수 진영을 찍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니까요.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울의 권역별 그 네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녹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네. 근데 우리가 주거지역에만 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다 원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업지역에도 짓자.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짓까? 상업시설 50%로 짓고 상가나 이런 거 오피스텔 짓고 나머지 50%는 주거시설 짓지. 그럼 나머지 50% 상가는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실이 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다 60% 주거가 70% 80% MBC 제가 특파원 갔다 왔더니 MBC 자리에 주상복합이 옛 들어섰는데 문화방송자 여의도에. 예. 95%가 주거예요. 거의 원래 상업 용지인 거군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죠. 그 5%만 상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업 지역인데 주거예요. 그 나머지 5%도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오피스로 쓰고 있나요? 그 법적으로 정부가 가서 이게 오피스니까 여기서 주무시거나 라면 끓여 드시면 안 돼요. 규제가 안 되죠. 안 뭐 되죠. 누구나 오피스텔도 예. 아파트예요. 사실은 거기 들어가 아파트처럼 살면요. 주상복합도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 생숙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근데 거기서 저 에어비앤비처럼 손님 받는 숙박업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용도 변경 허용해서 오피스텔로 하세요. 그 말은 결국 생숙도 결국은 그 많은 수십만 채가 다 숙박시설을 해도 문제죠. 그 나머지 숙박업은 어떻게 하면 이게 다 망해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줬을까? 한번 생각해. 모르고 분양을 해줬을까? 산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 정말 숙박시설을 하려고 분양받았을까? 아니 제 가정이지만은 그런 네.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뭐 주상복합 같은 생기는 연유 자체가 결국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기엔 진입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낮은 비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계층 안정화를 어떻게 보면 노린 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다 편법인 거예요. 아파트를 더 이상 못 지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파트를 계속 짓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상업지역까지 다 짓고 나니까 이제 공업지역에 짓고 싶은 거예요. 공업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공장형 숙소를 만들자. 거기도 많이 들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지산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장 여기 들어와서 유튜브 업도 하시고요. 뭐 이것저것 업을 하세요.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아요. 그럼 뭐 할까요? 결국은 뭐 이따 목욕탕 집어넣고 샤워실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옛날 2, 30년 전에도 오피스텔 그렇게 점검했었어요. 네. 온도를 다 빼라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재산권이에요. 침대 놓으면 되죠. 그리고. 봐요. 예. 그래서 예. 주거지역, 생숙,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아파트예요. 저 20년 전, 30년 전에 여의도에는 수영장도 있었고요. 영화관도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있지만 지금 부산 가보면 마트까지도 다 허물어요. 유명한 서울에 리츠칼튼 있던 자리도 다 거기 주상복합 들어서고요. 대형 마트들 저희 어머니 대전 사시는 거기 대형 마트 다 허물어서 다 아파트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만 네. 짓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저는 말씀 중에 아까도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아파트만 있다고 한다면 좋고 비싼 아파트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거기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공급이 전국적인 늘어나니까. 사회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가격이 적은 같은 네. 동네에서도 주상복합
아니면 뭐 공장형 그런 그 숙박시설, 네. 뭐 숙박시설이 아니죠 원래는 그런 게 생기면 결국은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사회적 불만들을 뭔가 수용하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대한 네. 뭐 밑그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파트를 원하니까 편법으로라도 그렇게들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아파트를 더 짓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욕망을 받아주자. 그러면 그럼 용지를 다 제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밑에 제도를.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럼 왜 국가는 법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린벨트를 만들고 상업지역을 만들고 공업지역을 만들고 죽어도 다 50층씩 짓지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1종, 2종, 3종을 다 나눠서 아니 그럼 아무 데나 다 숙박시설하고 아무 데나 다 슈퍼마켓 하면 왜 굳이 근린으로 나누고 용도지역을 다 선정하고 왜 그렇게 할까? 땅의 용도만 해도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지 뭐. 국민들이 원하니까 다 아파트 지어버리죠. 이 방향이 맞냐 이거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 생각지 못했던 상상들이 좀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미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부동산 얘기를 한창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도 한두 가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정부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감세 얘기 중에서 네. 그 이자나 배당 소득을 연간 2천만 원인 경우에 네. 그 뭐 예를 들면 세금을 좀 깎아주자는 논의,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과도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좀 줄여주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십수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세금이야 세액이야 자기가 훨씬 많이 낼 거고 세율을 따져봤더니 자기처럼 자본 투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돈 굴리는 사람의 세율이 우리 내 직원,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더라. 실제 광고를 돈 내고 자기가 냈어요. 나처럼 돈 굴리는 사람에게 더 세율을 높여라.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워런 버핏이라는 네. 할아버지가 매우 뭐 네. 독특한 분이라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주식으로 몇 천만 원 일단 그렇게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죠. 주변에 주식으로 뭐 1년에 뭐 몇 천만 마이너스 원씩 5천만 원 아니면 다행이죠. 지금 네. 자산을 지금 기준도 풍비발산내도 모자른데. 높고, 게다가 이제 번 것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5천만 원 벌었는데 3천만 원 잃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건데 그 기준 넘어가서 그러면 네. 그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항변하시냐면 그럼 우리 증시가 정말 선진국처럼 그렇게 공정하냐? 선진국들은 다 뭐 자기 사주 사서 감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가치를 계속 부양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도 안 네. 되고 이런저런 불리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선진국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느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니까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건 경제부 기자생활 오래 하셨고 뭔가 네. 이제 후배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이제 국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주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네. 그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질문만 그러니까 자, 어려우니까 여쭤보죠. 정답이 없어요. 네. 25만 원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네. 50만 원을 줘야 할지 25만 원 주면 13조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650조 재정에서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네. 줘야 할까 안 줘야 할까. 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 돼요? 저는 이거 정치적인 25만 원 사실 좀 질문이어가지고 받고 싶죠. 뭐 나도 사실 받고 싶긴 한데. 저는 근데 받고 싶은 직장이 사람, 없다 저는 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 사람들한테는 쥐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완곡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선거 치르신 분 중에 그 노상에서 떡볶이 파시는 분한테 이제 우리 유세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냈나 봐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제 했는데 10분 있다 그 풍경을 보니까 일수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그분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왜 밀린 돈을 내지 않냐고 추궁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전해받은 입장에서는 정말로 25만 원이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간접 체험으로 좀 했거든요. 그럼 50만 원을 주죠. 그건 또, 아니면 어려운 계층만 나눠서 이제 코로나 때 똑같은 논란이었죠. 근데 그 어려운 계층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온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한 건데 몇 가지만요. 13조 원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요? 너무 어려운 저한테는 어려운 뭐 간단합니다. 질문인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다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주머니에 넣고 그 돈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 GDP의 몇 %까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정답은 인간이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보수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아끼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이 줄었습니까? 그건 또 아닌 모르시죠. 것으로 보이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정부 때 우리 재정 확대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보통 8%씩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지금 정부 아껴 써서 한 5, 6% 늘어납니다. 그래도 전에보다 는 거죠. 예. 해마다 늘어나죠. 그 전해에 비해서 재정이 줄어드는 선진국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한테 돈을 아낀다고 했는데 뭐 덜 쓴다고 하더니 덜 쓴 것도 아니고 늘어났네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재정을 아꼈으면 정부 곳간, 정부의 장부, 재정 적자는 줄었어야죠. 지난해 83조 아닙니까? 네. 83조가 펑크 났습니다. 650조 살림하는 나라에서. 근데 펑크 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많이 풀어서 재정 많이 풀면 국민들이 그 돈을 소비할 테니까 그럼 경기가 살아날 테니까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겁니다. 재정을 아껴서 나라 국간을 지킬 것이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것이냐. 근데 재정 적자는 83조. 경기는 좋습니까? 성장률은 조금 전망한 것보다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통계청 소비 전망이라든지 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정권이든 비판하면 똑같은 문제지만 그다음에 저는 가난한 분들 위주로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게 주기에는 재정 집행이 너무 액수가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린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케인즈가 맞을지 애덤 스미스가 맞을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분들이 25만 원을 받으면 우리 소득 1분위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100만 원 받으면 다 103만 원, 105만 원 이렇게 씁니다. 소득보다. 소득 1분위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위 20% 소득을 가진 분들은 우리나라는요. 통계청 통계를 보면. 이분들에게 25만 원을 주면 다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아우 그렇게 나라 돈을 몇 조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골의 어르신이 또는 도시 서민이 25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손주 운동화 사주고 본인이 소주 한 병 사시고 그 다음에 뭐 경향신문 구독료 내고 보십시오. 그럼 소주 가게 주인 소득 올랐잖아요. 네. 운동화 가게 주인 소득 올랐잖아요. 네. 또 경향신문 올랐죠. 소득 네. 올랐잖아요. 경향신문 그 돈으로 또 구기자 또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구기자 그걸로 애들 또 쓰겠죠. 학원비 네.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잠기면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200억 정도 있다. 정부에서 50만 원 주면 그 잠기는 돈입니다. 제가 그 나가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서민들에게 주면 그 돈은 다 소비돼서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네. 누군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걸로 1조 원을 풀던 10조 원을 풀던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갔을 때 그 돈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무슨 어디 동해안 바닷가에 잠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걸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토요 특별판의 경우에는 정치 담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게는 부동산 정책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저는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로 독해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파트는 정치다. 정말 정치의 복판에 있고 우리 정치인들이 아파트라는 걸 핵심 의제에 놓고 조금 더 사유해야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네. 드렸는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른 주거 여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파트만 바라보고 사는, 평수만 바라보고 사는, 강남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좀 안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가 가는 방향이, 우리 정부가 가는 방향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현안에 대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시고 한번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KBS 전 기자 김원장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또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